전립선 비대증을 수술하고 나면 성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진짠가요? 적절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았을 때 직접적으로 발기력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이제 문제는 사정장애인데요. 안녕하세요. 하이데가 아나운서 김전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50대 이상 남성분들이라면 흔히 겪고 있는 질환이지만 창피해서 혹은 노하니까 하면서 그냥 넘기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소변줄을 꼽는 응급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남성분들이 겪고 있지만 잘 모르는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과 원인, 최신 치료법까지 이준민 원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입니다. 종합병원에서 한 10여 년 정도 근무를 했고 개원한 지는 2년 차로 개원으로서는 초보 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4분 정도의 선생님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주로 전립선에 대한 약물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원하시고 나서 이 전립선 관련해서 환자분들이 좀 많이 방문하시는 편인가요? 그렇죠. 비뇨기과에서는 주로 한 50-60% 정도가 이제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럼 보통 나이대는 젊은 분들보다는? 보통 전립선 비대증이 40세 이상에서 생기기 때문에 네. 40세 이상, 40세부터 50대, 60대 가면서 점점 전립선 비대증은 증가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게 되죠. 어쨌든 오늘 주제가 전립선 비대증인데요. 이 전립선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전립선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장기입니다. 정액의 일부 성분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죠.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으면서 튜브처럼 그 요도를 감싸고 있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여기 호도 보이시죠? 네. 호도는 굉장히 작은데 20g 정도 중량을 가지고 있는데 정상적인 구조로 이렇게 작게 유지가 되면 좋겠지만 전립선 비대증이나 이렇게 전립선이 비대해지면서 요도를 압박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양한 배뇨 증상들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전립선 비대증과 네. 전립선 암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이랑 전립선 암은 또 어떻게 다른 거예요? 두 질환은 완전히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은 정상적인 전립선 세포가 비대해지는 것이고요. 전립선 암은 악성 종양 세포가 증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두 질환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하게 되면 네. 두 질환 모두 요도가 압박되면서 다양한 배뇨 증상을 유발할 수 있지만 초기에는 별다른 배뇨 증상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서 40세 이상의 남성에게는 1년에 한 번 꼭 전립선 검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전립선 비대증이랑 전립선 암을 감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어떤 검사들은 하게 되나요? 대표적인 검사는 크게 4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직장 수지 검사가 있습니다. 의사가 직접 환자분의 전립선을 촉지하는 것이죠. 처음에 이제 오셨을 때 굉장히 직장 수지 검사를 할 때 환자분들이 당황하고 좀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마취제를 사용해서 최대한 부드럽게 검사를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직장 수지를 통해서 전립선의 경도라든지 대략적인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변 검사가 있는데 소변 검사는 혈뇨나 염증 등을 확인하게 되고 요속과 잔뇨 등을 통해서 배뇨 상태를 간략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피 검사가 있습니다.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라고 PSA라고도 하는데 전립선 암에서는 정상 세포가 파괴되면서 PSA 수치가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립선 암의 위험성은 없는지 확인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전립선 초음파를 봐서 비교적 정확하게 전립선의 모양이라든지 크기, 그 다음에 정낭의 모양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4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전립선 암이 의심이 된다면 네. 확진을 위해서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4가지의 네네. 검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은 주로 어떤 증상을 갖고 찾아오나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증상은 크게 네. 전립선이 비대해지면서 요도를 압박해서 생기는 폐쇄 증상, 네. 즉 배뇨 증상이라고 하는데 좀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하는 배뇨 증상과 참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저장 증상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튜브에 계속 바람을 넣으면 튜브가 팽창을 하면서 허리가 좀 압박이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 원리로 전립선이 커지면 바깥쪽으로도 커지지만 안쪽으로도 자라면서 요도를 압박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줌줄기가 약해진다거나 좀 한참 있다 소변이 나오거나 중간에 끊기거나 뭐 배에 힘을 줘야지 소변이 나오거나 하는 증상들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배뇨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변을 찾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저장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저장 증상은 방광 근육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다. 아나운서님은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단단해지고 커져요. 그렇죠. 네.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요도가 좁아지게 되고 방광이 즉 운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방광이 굉장히 두꺼워지고 커지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근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면 이렇게 몸에 근육이 생기면 되게 좋겠지만 네. 방광에 근육이 생기면 방광이 본연에 가지고 있는 탄력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방광은 탄력성을 갖고 쫙 늘어나면서 소변을 저장하는 그 능력인데 근육이 생기면 탄력성이 있게 쫙 늘어나지 못하고 조금만 소변이 차도 자주 마렵다거나 소변이 좀 급하거나 밤에 자주 깨거나 이런 증상들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저장 증상이라고 합니다. 비뇨기과에 방문하시면 국제전립선 증상 점수표 IPSS라고 하는 설문지를 측정을 해서 점수화해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근육이 어디에나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니네요. 그렇죠. 예, 방광에는 좋지 않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 네. 전립선 비대증을 만약에 방치를 하게 되면 그게 암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은 완전히 다른 질환이고 네. 호발 위치도 다르고 발생 기전도 완전 다르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해서 전립선 암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이 공존해 있다가 네. 뭐 전립선 조직 검사 등을 통해서 이제 전립선 암이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기 감별을 위해서 정기적인 검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제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을 받으면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 약물 치료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무조건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약물 치료를 먼저 고려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는 응급적인 처치가 필요한 어떤 급성 요폐가 반복적으로 있다거나 방광 결석이 있거나 아니면 과도한 잔뇨에 의해서 요로 감염이 자꾸 반복된다거나 뭐 신기능이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약물 치료를 먼저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압박되어 있는 요도를 좀 이완시켜주는 알파 차단제가 대표적인 약물이고 30g 이상 전립선이 커져 있을 때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5알파 환원요소 저해제 네. 그리고 과민한 방광을 좀 안정시켜주는 항콜린제 등이 있고요. 이러한 약물들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쓰게 됩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충분한 기간 썼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만족스러운 배뇨 증상의 개선이 없을 때에는 그때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최근에는 어떤 수술법들로 비대증을 치료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수술은 전통적으로 시행해져 온 수술과 최근에 이제 소개되고 있는 수술로 좀 나누어서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수술은 내시경을 통해서 전립선을 확인하고 직접 전립선을 절제하는 경유도 전립선 절제술이 있고요. 네. 뭐 홀륨 레이저를 이용한 홀립 수술 등이 있습니다. 직접 전립선을 절제한다는 측면에서 다소 침습적이지만 전립선이 아주 80g 이상 크신 중증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서는 가장 좋은 치료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 소개되어 있는 수술은 직접 전립선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고 실을 이용해서 이게 비대해져 있고 막혀 있는 전립선을 좀 들어 올려서 넓혀주는 전립선 결찰술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천연 수증기를 이용해서 비대해져 있는 전립선을 안전하게 수축시켜주는 리줌 수술들이 있습니다. 리줌 수술은 특히 뭐 15분 정도로 수술 시간도 굉장히 짧고 그다음에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경증이나 중등도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는 아주 유용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수술 시 통증 이런 건 없나요? 척추 마취를 하고 하기 때문에 예, 대부분 15분 정도에 또 끝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통증은 별로 없이 시행할 수 있고요. 그럼 충분히 만약에 직장인분들이라면 반차 정도 쓰고 오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보통 한 마취에서 수술까지는 네. 그래도 한 5-6시간 정도? 그 정도면은 이제 회복까지. 왜냐면 네. 마취 때문에 회복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데 수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립선 비대증을 수술하고 나면 성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진짠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네. 적절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았을 때 직접적으로 발기력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립선 암 수술할 때는 전립선을 전체적으로 적출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신경 손상이 있을 수가 있고 신경 손상이 있으면 발기력이 떨어질 수 있죠.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전립선을 적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기력은 크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이제 문제는 사정장애인데요.
전립선을 직접적으로 절제했을 때는 사정을 해도 사정액이 요도로 안 나오고 방광으로 역으로 올라가는 역갱성 사정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정을 해도 쾌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성기능이나 네. 아니면 뭐 성욕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립선을 절제하는 수술을 할 때는 주치의 선생님과 반드시 좀 사전에 충분히 상의를 좀 해야겠고요. 전립선 결찰술이나 리중 같은 최근에 나온 수술들은 뭐 발기력이나 아니면 역행성 사정 같은 부작용이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치료법은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제 발전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쵸? 의학은 계속 발전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대안들도 있어서 충분히 부작용도 이제는 조금 저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전에도 뭐 회복에 대해서 되게 빠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래도 이제 치료를 하고 나면 회복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어떻게 조금 회복하면서 지내야 되는지 이런 네. 꿀팁 같은 거 알려주세요. 일단 전립선 수술들은 절개가 필요 없는 네. 내시경 수술이기 때문에 다른 절개가 필요한 수술에 비해서는 당연히 회복이 빠른데요. 전립선 결찰술이나 리중 같은 최소 침습적 수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수술을 하고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일 수술 당일 퇴원이 가능하고 회복도 물론 빠릅니다. 전립선을 절제하는 이제 전통적인 수술법도 보통 한 3일에서 4일 정도면 충분히 회복해서 퇴원이 하시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전립선 수술 후에는 아직 전립선이 완전히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뭐 배에 힘을 많이 준다거나 네.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죠. 아. 출혈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약간 코어 운동 이런 것들도 피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수술 후에는 네. 뭐 윗몸 일으키기나 과도하게 뭐 무거운 물건들을 드는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은 다 가능하고. 그럼 이 전립선 비대증에 좋은 음식이나 생활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전립선에 좋은 음식은 토마토가 있는데요. 토마토의 붉은 색소 성분인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을 해서 전립선 암의 발생과 진행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고요. 익혀 드시는 게 흡수에 되게 좋지만 날거로 드실 때는 네.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 식물성 지방하고 같이 드시면 흡수율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브로콜리라든지 등푸른 생선 같은 것들이 전립선에 대표적으로 좋은 음식이고요.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뭐 술, 커피, 맵고 짠 음식, 뭐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은 당연히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소변을 보고 2시간도 안 됐는데 마려울 때는 1, 2분만 참으면 마려운 느낌이 금방 없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3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보려고 노력은 하시되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 때는 우리 항콜린제나 이런 전립선에 관련된 약물을 드시면 또 어느 정도 개선을 이룰 수가 있고요. 밤에 자주 깨시는 야간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무시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이랑 과일 같은 수분은 안 드시는 게 좋고 주무시기 전에 꼭 소변을 보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정상적으로 배뇨를 하고 마무리를 한 뒤에도 속옷에 한두 방울 조금 젖는 경우에는 그걸 배뇨 점적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럴 때는 케겔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케겔 운동은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는 좋아요. 방법은 네. 천천히 항문을 좀 조여주고 1, 2초 정도 있다가 힘 빼고 또 조여주고 1, 2초 정도 있다가 힘 빼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네. 자, 한번 해보죠. 좋습니다. 항문을 천천히 조여주고요. 하나, 둘, 힘 빼고 다시 한번 힘주고 하나, 둘, 힘 빼고 이런 식으로 네. 어렵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루에 3분에서 5분 정도 하시게 되면 배뇨 증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케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가 수업 때도 좀 하는 코스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이게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다 좋은 운동이니까. 그렇죠. 그쵸. 그 남성 기능도 많이 좋아지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요실금도 좀 예방되기 때문에 네. 틈 나는 대로 시간이 없어서 못하진 않으실 거예요. 3분에서 그쵸, 5분이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럼 오늘 영상에 좀 포인트를 짚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시원하게 소변 보고 꿀잠 자자입니다. 의학이 발전하면서 수술법도 굉장히 간단해졌고요. 약물 치료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40세 이상 남성에게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배뇨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고 무시하기보다는 적극적인 검진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전립선 건강을 잘 유지해서 시원하게 소변 보고 평생 꿀잠 자는 것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준민 원장님과 함께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 전립선 비대증은 단순히 뭔가 소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대한 삶의 질 그리고 건강 전체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면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데가 아나운서 김지연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